자, 이번 시간에 논의 들을 주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 소위 특수한 형태의 지상권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다른 얘기 다 빼버리고요. 자, 이것도 지상권의 일종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논의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일단은 지상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하는 것이 논의 핵심 포인트.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지상권, 갑소유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인즉슨 이 토지를 다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사람이 여기다 건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짓거나 또는 수목을 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사용 수익할 수 있었고요. 이 지상권 양도할 수 있었고요. 또 경우에 따라 지상권에 바로를 담보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돈을 빌릴 수도 있다. 이게 기본 축이에요. 물론 이제 좀 이따 분묘기지권은 약간 달라지긴 하는데 어찌됐든 다른 얘기 다 빼버리고 자,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바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이게 절대 흔들리면 안 돼. 근데 앞에서 우리가 약정지상권, 계약을 통해서 성립하게 되는 지상권이라는 것은 지상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까지 해야지 어떻다 지상권 성립하게 된다. 이에 비해서 지금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등기 안 해도 어떻다 성립하게 되는 권리다. 다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성립하는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약정지상권이라고 부르게 될 텐데, 약정지상권은 등기해야지 성립하게 되는 권리인데 비해서 법정지상권은 등기 안 해도 어떻다 성립하게 되는 권리다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게 됩니다. 다시 가볼까요? 우리 민법 186조에서는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백날 지상권 설정에 합의가 있다고 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봐야겠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지상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 없이도 지상권이 성립하는 게 법정지상권, 즉 민법 187조에서는 그래 갔었죠. 상소, 공용, 징수, 판결, 경매, 그 밖에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다 효력이 발생한다. 대신 처분하기 위해서 이 물권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정지상권은요, 등기 안 해도 다 성립하게 되는 권리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일정한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습성 법정지상권과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 틀 자체가 어찌됐든 지상권이 성립한다라고 할 때 등기 필요 없게 될 것이고, 지상권이 성립하게 됐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일정한 요건에서 지상권이 성립하게 되면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고 그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지상권을 담보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본 틀을 잡으셔야 돼. 너무 디테일한 부분에 쫓아가시게 되면 오히려 시험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다시 갑시다. 자, 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법정지상권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뭐라고 한다? 법정지상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요건 한번 볼 텐데요. 요건을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 기본 틀만 잡는 거야. 그래서 자, 지금 건물과 자, 동일한 소유에 속하는 토지, 건물 중 어느 하나, 그러니까 토지도 건물도, 자, 이런 경우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토지에다가 Y 건물을 신축을 했다. 그러면 토지도 건물도 누구가다? 바로 갑 소유의 물건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경우의 수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X 토지만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는 Y 건물만 팔아버리는 경우도 존재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경우의 수 첫 번째, 이때 지금 원래
토지도 건물도 모두 누구 거? 갑이라는 사람 거였는데 토지만 팔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Y 건물은 누가 될 것이고 기존 소유자인 갑이라는 사람이 될 테고 만약에 X 토지의 소유권 자체가 을이라는 사람에게 넘어갔다라고 했을 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뭐라고 한다?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 단순화시켜야 돼. 자,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에 대해서 정당한 권원 없이 자, 건축물 등 자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정당한 권원이 있다면 어떻다?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지금 이 사안에서 건물은 그대로 갑한테 있고 그 다음에 토지만 을한테 넘어간 사안이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Y 건물을 누구한테? 을한테 팔고 그 다음에 X 토지는 누구한테? 갑에게 계속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해서 원래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해 있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매매금액의 사유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을 때 이 건물 소유자가 계속해서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바로 이걸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걸 텍스트를 잘 읽어봤자 아무 쓸모가 없어요. 왜? 머리가 터져버리니까. 핵심 이슈 굳이 하나 얘기하려면 요거죠. 바로 배제 특약이 없을 것, 즉 건물 철거 특약이 없다라는 전제가 쌓이게 되면은 이 건물 소유자가 계속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그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관습상 법정상.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 지금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해 있다가 어떤 이유로 토지나 건물이 매매 등의 사유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토지 소유자는 원래 자기 땅에다 누가 건물 지어놨으면 어떻다? 소유물의 반환 청구라고 해서 대지 인도 청구라고 해서 건물 철거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철거 특약이 없다. 자, 배제 특약이 없다는 전제가 쌓이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계속해서 어떻다? 그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게다가 얘는 바로 법정 지상권이라고 했던 이유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다 계속해서 그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두 개로 가는 거야. 배제 특약 없다라면 등기가 없어도 그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자, 요 정도가 뭐가 된다? 자,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다시 갑시다. 원래 지상권은 설정계약 체결하고 설정 등기를 해야지 계속해서 그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근데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 속에 있다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을 때 건물 소유자가 그 토지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게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 되게 될 것이고, 이때 관습상 법정 지상권은 배제 특약이 없다는 전제, 즉 건물 철거 특약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만 다 성립하게 되는 개념. 그리고 등기 없어도 다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갑니다. 이게 이름하여 뭐가 된다고요?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검토할 게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 지상권. 요건 더럽게 복잡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래. 이걸 하나하나 다 외워서 쇼부를 보는 게 아니야. 어찌됐든 간에 잘은 모르겠지만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다 등기하지 않더라도 다 설정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성립하게 되는 권리이다. 그리고 법정지상권, 지상권이기 때문에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라고 이렇게 봐야겠죠. 그럼 누구 기준으로 봐야 돼? 건물 소유자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공통점, 등기 안 해도 설정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다 계속해서 건물 소유자가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바로 법정지상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약간 차이가 있다라면 아까 관습상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는 철거 특약이 없는 경우에만 어떻다 성립하게 된다. 이에 대응해서 자, 지금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 내용 안 봤지만은 철거 특약이 있든 없든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어떻다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야. 절대 중간 내용을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 왜? 외워봤자 답이 안 되니까. 앞에
두 개 차이점과 공통점 뭐라고요? 등기 없어도 성립하게 된다. 설정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성립하게 되는 권리다라고 할 것. 두 번째, 차이점이 있다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철거 특약이 있다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은 설령 철거 특약이 있다라고 할때라도 법률 규정에 따라 성립하기 때문에 이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은 성립하게 된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셔야 돼.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당물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것.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얘기죠. 갑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지금 Y 건물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우수를 따지게 되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X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하나가 있을 테고, 토지를 담보로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는 건물을 담보로 얻어다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존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X 토지에 대해서 을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도 있게 될 것이고, 또 갑 소유의 X 토지에 Y 건물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자, 지금 Y 건물 부분에 대해서 을이 어떻다?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게 되면 토지나 뭐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경매로 넘어가면 경우의 수가 이제 뭐가 있냐면 낙찰을 받은 사람,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는 이제 다른 사안에서는, 두 번째 사안에서는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뭐라고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건물 소유자가 그 토지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그런다?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 요건을 외우는 거 아니에요. 요건은 이제 학원 강의를 하는 사람들에 필요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기본 개념, 법정지상권 둘 다 뭐라고요? 건물 소유자가, 다 기본 틀을 놓치면 안 돼. 건물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법정지상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공통점, 등기 없어도 얻었다. 법정지상권은 성립하게 된다. 차이점,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뭐야? 철거 특약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고 철거 특약이 없으면 얻었다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은 뭔지 모르겠지만 설령 철거 특약이 있다 한들 얻었다 이게 법적 요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얻었다 성립하게 되는 것이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 둘 다 공통적인 이슈는 뭐냐면, 만약에 이런 법정지상권 제도를 구비하고 있지 않게 되면은, 자, 어떤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토지 소유자가 끄떡하면 뭐라 그래? 내 땅에서 건물 치워라 이렇게 해버리면 사회적 자산이 낭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건물을 유지시켜보자 라는 취지로 건물 소유자가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바로 법정지상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다 정리 끝났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 돌아서면 어차피 다 잊어버릴 거고, 이거 읽어봐봤자 어차피 이걸 직접 내는 문제가 요즘에 한 7, 8년 사이에 출제가 되지 않아요. 또 지문 중에 하나쯤 출제가 된다 한들 어차피 뭔 소린지도 몰라. 우리가 앞에서 지상권의 소멸청구 이런 것들을 보신 것처럼 맨날 시험에 나오는 게 다 유형화되어 있어요. 그거 나도 똑바로 외워야 돼요. 괜히 읽어봐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된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갈 게 뭐냐면, 앞에서 이미 설명드렸던 주제인데요. 법정지상권이라는 건 뭐라고요?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이런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바로 지상권이라고 정의를 하게 될 텐데, 항상 주의하실 게 토지 소유자, 토지에 관한 이용권인 지상권하고 건물 소유권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미 한번 시험 지문에 나왔었죠. 자, 법정지상권만 어떻게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토지 소유권을 유보한 채 법정지상권만 양도할 수 있다. 건물 소유자가. 그래서 이제 이것도 지상권이니까 물권이라는 개념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자, 우리 앞에서 공부하실 때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상권자는 소유자가 바뀌더라, 토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소유자에게 뭘 주장할 수 있다?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미 한번 설명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될 게, 자, 지금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있었고, 지상권은 뭘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지상권을 담보로 뭘 할 수 있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까 했던 얘기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다만 성립 과정에서 상당히 복잡한 변수가 있는데 공통적 요소 등기 없어도 성립하게 된다. 한편 철거 특약이 있으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 데 비해서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은 설령 철거 특약이 있다라고 한들 어떻다?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은 성립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실제 문제 풀어갈 때 제일 힘든 게 법정지상권하고 건물소유권은 전혀 별개의 권리입니다. 건물은 건물대로 가는 거고, 건물소유권은 건물소유권대로 가는 거고, 법정지상권은 법정지상권도 따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법을 모르면 나중에 이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 개판돼 버리는 경우 있습니다. 건물 자체 소유권 취득하지만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없어서 복잡한 문제가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주제 볼까요? 자,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담보로 삼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기본 구조를 잡아주셔야 돼. 해서 가볼까요? 법정지상권자, 토지 소유자 또는 그 토지의 양수인에 대해서 자, 토지 사용 수익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럼 거꾸로 치게 되면 뭐야? 자, 토지 양수인, 자,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소유자 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토지들을 양수한 사람은 이 법정지상권자에게 토지 인도를 어떻다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법정지상권자가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긴 즉슨 상대방 토지 소유자는 어떻다? 토지 인도 청구 또는 건물 철거 청구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해서 지문 이런 식으로 정리하죠.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법정지상권자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할 것. 하나만 더 가볼까요? 자, 법정지상권 당연히 어떻다? 양도할 수 있다. 요즘엔 출제 안 됐지만은 법정지상권을 담보로 뭘 할 수도 있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돈 필요하면 어떻게 다? 저당권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거기서 돈을 빌릴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볼까요? 지금 앞에 설명드렸던 거 법정지상권하고 건물 소유권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게 논의 포인트에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법정지상권자, 건물 소유권과 별개로 법정지상권만을 어떻다?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근데 우리 앞에서 그런 얘기 했었죠.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어떻다? 등기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럼 변수가 좀 생겨요. 자, 갑소유의 X 토지에서 을이라는 사람이 약정, 계약을 통해 성립한 지상권을 취득을 했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얘기야. 그러면 이 지상권자 을은 병한테 뭘 할 수 있다? 이 지상권을 병한테 양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때 양도를 하려면 뭘 해야 된다? 지상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지 어떻다? 지상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죠. 다시 우리 맨날 해왔던 얘기,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매수인한테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야지 어떻다?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똑같아. 지상권도 양도할 수 있고 지상권 양도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지상권 이전 등기를 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갑소유의 X 토지에서 건물 소유 목적에 이 사람이 법정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당물의 경우에 따른 법정 지상권이 될 수도 있고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 될 수도 있는데 얘는 등기 안에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등기 안에도 이미 법정 지상권이 성립했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이 문제의 법정 지상권을 병한테 양도를 하고자 합니다. 양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된다고요? 바로 지상권의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병은 어떻다? 지상권을,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터져. 약정 지상권은 애초에 등기했었죠? 설정 등기를 했었죠? 설정 등기가 있어야 성립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설정 등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 등기 그걸 베이스로 해서 바로 뭘 하면 돼? 이전 등기를 하면 되는 간단한 사안이에요. 근데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 아직 없죠?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상태에서 등기를 안 했다고 등기를 안 해도 다 법정지상권은 성립하게 된다라고 했었다고요. 근데 법정지상권을 이전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어떻게 이전 등기를 해? 먼저 설정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전 등기를 하려면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정 등기를 해야 된다고. 아, 법에서는 따로 얘기 안 하는데 상식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설정 등기 얘기를 안 하고 갑자기 이전 등기를 해버리니까 없는 등기를 어떻게 넘겨주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은 법정지상권에 이전 등기를 하려면은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정 등기라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지 등기가 만들어지고 그 등기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설정 등기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법을 이제 출제위원회 이런 사람들 입장에 법을 좀 아는 사람 입장에 당연히 중간에 설정 등기라는 과정은 필요하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등기를 안 해도 성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요. 법정지상권 등기 안 해도 성립하죠. 근데 이걸 팔아먹기 위해서는 어떻다? 자, 절차적으로 설정 등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이전 등기를 해야지 이 새로운 사람이 법정지상권을 양수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틀만 잡으면 돼. 아무것도 아닌데 중간에 절차적으로 당연히 설정 등기를 해줘야지 이전 등기도 가능해지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실 것. 자, 그래서 가볼까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법정지상권자, 건물 소유권과 별개로 법정지상권만을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까 저것도 마찬가지죠. 약정지상권도 지문 중에 나왔던 거. 자, 그 건물 소유권과 별개의 문제로 뭐만? 지상권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논리고죠. 두 번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법정지상권자가 법정지상권을 양도하고자 할 때는 당연히 설정 등기란 걸 한 다음에 어떻다?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데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법정지상권자가 건물 소유권을 양도했을 때 법정지상권이 건물 매수인에게 꼭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은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지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어떻다? 이전되지 않는다. 그럼 이제 골 때리는 상황이 터지는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갑소유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까지? Y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을이 건물을 누구한테? 병한테 판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뭘 해야 된다?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죠.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어야지 어떻다? 새로운 소유자 병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으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따로 이 법정지상권을 이전 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 이 사람은 뭐야? 법정지상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좀 당황스러워져 버리는 거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을 샀다고 건물만 이전 등기를 보통 한다고 현실적으로. 건물 샀으면 건물에 관한 이전 등기를 한다고. 그런데 법을 안다라면 뭐까지 해야 된다고요? 법정지상권 이전 등기까지 해야지 완벽하게 어떻다? 건물을 보전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의 경우 건물을 사면은 건물에 관한 이전 등기만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법정지상권도 함께 이전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고요. 따로 이 법정지상권의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 이루어져야지 바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게 뭐라고요? 건물 소유권과 관련해서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동으로 법정지상권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경매로 매각이 됐을 때 이 민사집행법상 매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법정지상권의 이전 등기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 다 법정지상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다시 갑시다. 자, 기본적으로 법정지상권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죠. 다 바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렇게 법정지상권과 Y 건물의 소유권, 을 명의의 소유권과 만약에 건물 소유권이 있었다. 그래서 이걸 담보로 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병이 설정한 저당권은 어디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입니다. 근데 을이 병한테 돈을 갚지 못했을 때 병은 뭘 하게 될 것이다? 경매 청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경매에서 이 건물 소유권을 낙찰 받으신 분은 뭐까지? 바로 법정지상권까지 함께 얻었다. 낙찰을 받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민법 187조에서 이런 거 있었죠. 상소, 공용징수, 판결, 경매, 그 밖에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 안 해도 다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바로 그 경매 얘기입니다. 경매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매각된 걸 완납한 때 등기하지 않더라도 물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다시 건물을 보통 매매를 통해서 취득을 했을 때, 건물 소유권을 매매를 통해서 취득했을 때는 당연히 법정지상권의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지 어떻다? 법정지상권도 취득할 수 있다. 한편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 따로 이 법정지상권의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즉 건물에 대해서 매각된 걸 완납하게 되면 건물에 관한 소유권 취득하고요, 법정지상권도 다 함께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게 좀 어려워. 그래서 이게 제일 사실은 난이도 있는 주제. 앞에서 우리 약정지상권 같은 경우는 이전 등기해야 되고요, 건물 소유권 완전 별개의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법정지상권의 기본 구조 자체는 뭐라고요? 법정지상권과 건물 소유권은 완전 별개의 문제로 봐서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법정지상권에 관한 이전 등기도 따로이 필요하다. 근데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그 법정지상권도 어떻다? 따로 등기 없이도 함께 낙찰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일수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파트야. 그래서 일단은 이 파트를 접근해 가실 때는 출발점 자체가 지상권하고 건물 소유권은 일단 어떻다? 별개의 권리다. 이게 전제가 되셔야 돼. 보통 사람들이 건물 샀으면 지상권도 같이 따라오겠지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상식이 틀린 거니까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요,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주실 것. 그래서 법정지상권이라는 개념을 하나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정지상권. 의무라고 해서 치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약정지상권 같은 경우는요, 치료라고 하는 거, 설정계약, 그 내용이 등기가 됐을 때만 치료 지급 의무가 있었고, 등기가 됐을 때만 치료 연체에 따른 소멸 청구의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법정지상권은요, 성립은 이미 했지만은 등기 안 한 상태에서도 이미 성립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치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있었죠.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해서 이웃하고 있는 토지를 나다닐 수 있는 권리, 이걸 이름하여 모른다. 주의 토지 통행권. 그래서 이웃하고 있는 토지를 나다닐 수 있는 권리라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 바로 무료, 유상.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의 토지 통행권은 유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토지 분할로 인해서 주의 토지 통행권이 발생했을 때는 그 분할된 토지 소유자가 갖게 되는 주의 토지 통행권은 무상이다. 그러면서 출제
포인트가 됐던 것이 주의토지통행, 무상의 주의토지통행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갖게 되는 주의토지통행권은 유상으로 본다라고 했던 거. 해서 일단은 주의토지통행권이라는 게 이웃토지를 나다닐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유상이다. 이렇게 일단 가셔야 돼. 지금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건물 소유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전제를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도 일단 기본적으로 뭘로 봐야 된다? 유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근데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다툼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지상권 설정자가 되나요? 토지 소유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와 법정지상권자에게 지료에 대해서 지급 청구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협의가 잘 되면 그 금액에 따르면 될 것이고, 협의가 되지 않게 되면 다 법원에서 그 지료를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어떻다? 지료를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자 가볼까요? 이런 경우 있겠다. 갑소유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법정지상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아직은 토지 소유자가 누구한테? 법정지상권자에게 지료 지급에 대해서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벌써 세월이 1년쯤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받고 싶으면 법정지상권자에 협의를 해야 될 테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의 판사가 결정을 해주게 될 사안인데, 문제는 그 사이 이미 지나버린 부분은 어떻다?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이 되게 된다. 지난 부분에 대해서, 공짜로 썼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부당이득,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니까 토지 소유자는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것을 법정지상권자를 상대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법원의 판사가 부당이득 그 부분에서 어떻다? 반환해라라는 이런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료가 결정되기 전에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의 양수인이 대지를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은 부당이득이므로, 따라서 어떻다?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해서 다시 갑시다. 자, 법정지상권 좀 어려워요. 특히 판례 이런 것들 한두 개 나오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주제인데, 다시 가겠습니다. 자, 법정지상권은 다른 얘기 다 빼버리고 건물 소유자가 그 토지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법정지상권이라 부른다. 경우의 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저당물의 경우에 따른 법정지상권과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공통적인 요소는 일단은 다른 거 다 빼버리고 건물 소유자가 그 토지를 계속해서 이용할 권리, 즉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없게 하는 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법정지상권이라고 부르게 된다. 자, 그랬을 때 공통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등기 없어도 성립하게 된다. 차이점이 있다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소위 설거 특약이 있다면, 즉 지상권 배제 특약이 있다면, 이때는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 데 비해서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설령 설거 특약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다 그대로 성립하게 된다. 그리고 등기 없이도 성립을 하게 된다. 자, 법정지상권, 지상권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 취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자의 꺼지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기본 구조가 될 것이고요. 자, 한편 법정지상권은 물권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매매 계약을 통해서, 무슨 매매 계약? 지상권의 매매 계약을 통해서 지상권을, 법정지상권을 양도하고자 할 때는 결국은 뭐가 필요하다? 이전 등기라는 걸 해야 되고, 이미 앞에서 설정 등기 없이도 성립을 했으니까 중간에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설정 등기도 해야 한다. 그래서 절대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게, 건물 소유권을,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다고 해서 지상권 이전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다. 다만 이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통해서 건물의 소유권을 낙찰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따로 이건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라고요? 이때는 그냥 등기 없이도 바로
법정지상권까지 함께 취득을 하게 됩니다.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짜로 이용하는 건 절대 아니다. 착각을 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 뭐 그렇게 해서 버스를 좀 저상향이라고 그러나요? 좀 낮게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제 교통을 이용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공짜로 이용을 한다. 이런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권리하고 공짜로 이용하는 건 별개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법정지상권의 문제하고 이걸 무상으로 이용하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정상으로 등기 없이도 성립하기 때문에 서로 지료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간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 토지 소유자가 청구를 하게 되면은 건물 소유자와 협의를 할 때고 협의가 잘 되지 않게 되면 법원에서 결정을 해줄 것이다. 한편 이런 지료 청구 등 있기 전에 토지를 사용한 부분은 부당이득에 해당되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의 판사는 누구한테 건물 소유자,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일정한 부당이득을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 정도가 법정지상권에 관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셨고 바로 지문 가지고 좀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143페이지 가서 보겠습니다. 해서 거기 지문들이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 1번, 2번 패스하시고 3번 지문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자면 민법에서도 지문 5개 중에서 한 개나 한 2개 정도까지 몰라서 짜증 좀 내지 말 것. 그냥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파트를 계속 단순 반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3번 지문 가볼게요. 동일한 소유의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인해서 143페이지 핵심 지문 첫 번째 박스 3번 지문. 동일한 소유의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인해서 서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나 당사자가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협의한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해서 오른편이죠.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에 속해 있다가 매매 등의 사유로 인해서 달라지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건물 소유자 어떻다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 갖게 되는데 만약에 철거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이때는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1번, 2번 지문은 보지 마세요. 봐봤자 너무 어려운 지문이고 이런 지문들 쫓아가시면 안 돼. 판례 지문인데요. 문제는 이 지문이 시험에 나온다 한들 못 푸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답이나 똑바로 풀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44페이지 첫 번째 박스 핵심 지문 보겠습니다. 답이 됐네요.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 설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라고 해서 좀 말이 어려운데 일단 예를 답으로 뽑았어요. 다시 갑시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매매, 건물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배제하는 특약, 즉 철거 특약이 있게 되면 어떻다?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자세히 일부러 안 봤는데요.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은 설령 배제 특약이 있다 한들 이 배제 특약 자체가 어떻다?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여전히 어떻다?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은 성립하게 된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물 설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어떻다?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저당물의 경우에 따른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즉 건물 철거 특약을 넣은 저당물 설정 등기 자체 그 부분은 어떻다? 무효가 되게 됩니다.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 그래서 지금 우리 보통 수험생들이 이걸 보통 다 외우거든. 동일한 소유,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에 속해 있다가 매매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고 이걸 다 막 쳐 외운다고. 근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그 길고 복잡한 얘기를 물어본 게 아니라 딱 포인트 차이점이 뭐냐. 공통점은 등기 없어서 성립한다고. 차이점 뭐야? 배제 특약, 철거 특약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는 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 설령 철거 특약이 있다 한들 그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자,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된다. 요렇게. 자, 진짜 문제 좋아요. 왜? 전체를 다 외웠을 때 두 개의 차이가 뭐냐? 공통점은 등기업 성립한다. 차이점은 배제 특약이 있다라면 성립하지 않는 거. 이게 관습상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이 있어도 성립하게 되는 게 뭐가 된다?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144페이지 법정지상권의 권리 의무라고. 다시 기본 틀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자,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뭐라고요? 양도할 수 있다. 어려웠던 게 양도했었죠? 법정지상권의 양도는 기본적으로 등기해야지 어떻다? 이전 등기를 해야지 효력이 발생하는데 법정지상권 있는 토지 건물을 낙찰을 받았을 때는 등기 없어도 법정지상권 함께 취득할 수 있다. 해서 지문 보겠습니다. 144페이지 1번 지문. 관습상 법정지상권자 건물의 유지 사용에 필요한 범주 내에서 지상권이 성립된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죠? 당연히 법정지상권은 뭐라고요? 건물 소유자가 될 것이고 건물의 유지에 필요한 범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법정지상권의 의미, 지상권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2번 지문이요. 관습상 법정지상권자 그 지상권을 등기해야지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사람에게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틀렸죠? 다시 갑시다. 갑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을이라는 사람이 법정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Y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쳐봤을 때 지금 을이라는 사람 누구한테 갑에게 법정 지상권 당연히 주장할 수 있고요. 혹시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라고 하게 되면 바뀐 사람한테도 물권이니까 당연히 없다. 법정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 일단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법정지상권 이전을 할 때만 이전 등기가 필요한 것이지 딱 가만히 있을 때는 뭐라고요? 소유자가 바뀌든 말든 물권이니까 당연히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 등기 없이도 어떻다? 그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고. 3번이요.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된다. 이거 맞죠?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든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은 양도를 굳이 하고 싶으면 어떻다?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고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전 단계에서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4번 지문이요. 법정지상권자가 지상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했을 때 제3자는 그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틀렸죠? 법정지상권하고 건물 소유권은 별개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건물에 관한 소유권만 넘겨줬다가 나중에 복잡해져요. 법정지상권 이전 등기까지 해야지 어떻다? 기본적으로 법정지상권 이전되게 된다. 그 다음에 5번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 등기를 마쳐야지 양도인의 지상권 갱신청권 대위 행사할 수 있다 해서 요거 나중에 버릴 지문인데요. 이런 얘기예요. 자, 가보십시다. 을이라는 사람. 이 그림 볼게요. 그 지문 너무 어려워. 지금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의미가 없다고요. 지금 지문 제가 앞에서 2개 버렸었죠? 지금 이 지문도 버릴 지문이야. 왜? 어려우니까. 어려운 걸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쉬운 거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을한테 누가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Y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이 법정지상권을 양도받기 위해서는 뭘 할 수 있다? 바로 법정지상권에 관한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법정지상권 취득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볼까요? Y 건물을 병이 양수했습니다. 그럼 법정지상권 누구한테 있는 거야? 아직 을한테 있는 꼴인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법정지상권 이전 등기를 받지 않은 병은 법정지상권에 갱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다시 을이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병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 아직 법정지상권을 취득을 못했으니까
토지 소유자한테 자 지상권의 존속기가 만료가 됐을 때 자, 그 목적물이 현존한다고 가정됐을 때 갱신청구 직접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없는 거죠. 법정지상권 취득해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갱신 청구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지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건물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 자, 갱신 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 대위 행사하기 위해서 소위 자, 뭐를 법정지상권 이전 등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직접 자기를 위해서 자, 법정지상권 갱신 청구를 하려면 이전 등기가 있어야 되지만은 자기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 을을 위해서 자, 지상권을 갱신해달라라고는 갱신청구권 대위 행사할 때는 다 등기가 필요가 없는 자기한테 법정지상권 이전 등기를 안 하더라도 다 가능하다 해서 요건 이제 대위권에 관한 부분인데 내가 괜히 설명드린 것 같아요. 5번은 아예 버리시고 눈길 주지 마실 것. 지금 8년 동안 나왔던 지문 중에서 앞에서 두 개하고요. 요거 하나 버렸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145페이지 6번 좀 가볼까요?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을 때 그 건물에 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등기해야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해서 표현 좀 어렵네요. 해서 자, 이렇게 되어 있나요?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법정지상권과 Y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Y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했었고요. 저당권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낙찰받은 사람은 당연히 어떻다? 법정지상권 이전 등기를 안 하더라도 같이 어떻다?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말이 어려워. 다시 6번 질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이 됐다. 경매가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건물이 경매가 넘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경락인 낙찰 받으신 분은 뭐라고요? 법정지상권에 따로 이 이전 등기를 안 해도 어떻다? 취득한다. 요 얘기 하는 거죠. 요 얘기 해서 자, 그 다음에 7번 지문요. 강제 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법률 행위에서 양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해서 앞에 필요 없고 자, 법정지상권이 자, 성립이 됐습니다. 이걸 양도하려면 어떻다? 당연히 등기가 필요하다 해서 등기가 이루어져야 어떻다? 바로 이전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정도고요. 그 밑에 지문까지 가볼까요? 법원이 결정한 지료의 지급을 2년분 이상 지체한 경우 토지 소유자, 법정지상권자에게 자,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앞에서 봤던 얘기죠?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료에 대해서 협의가 안 돼서 법원에서 지료를 결정을 해줬다. 근데 2년분 지료를 체납했다. 그러면 당연히 토지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자에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아까 이제 앞에서 봤던 좀 강조했던 그 주제가 다시 나와 있어요. 그 정도가 되겠고요. 여러분 교재 145페이지 28회 때 18번 문제 관련 기출문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45페이지에 나와 있는 관련 기출문제 갑은 자신의 토지와 지상 건물 중 건물만을 을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을은 뭘 갖게 됩니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 거죠. 철거 특약 없이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으면 을은 어떻다? 관습상 법정지상권하고 건물 소유권 두 개를 갖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을이 이 건물을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줬다. 그럼 이제 건물 소유권은 누구한테 넘어간 거야? 병한테 넘어간 거죠.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가는 거죠. 토지는 X 토지이고 을이 지금 뭐를 갖고 있고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건물도 가지고 있다가 Y 건물도 가지고 있다가 자, 요것만 건물만 누구한테? 병한테 넘어갔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일단 건물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고 병한테 있게 될 것이고 현재 법정지상권 따로 이 주어진 데이터만 가지고 보면 여전히 누구한테? 을에게 법정지상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1번 을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맞죠? 철거 특약 없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을은 자, 관습상 법정지상권 취득하게 되는데 앞에서 저당물의 경우에 따른 법정지상권이든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든 등기 없더라도 다 성립하게 된다. 2번
갑은 병에게 토지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법정 지상권을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당연히 토지 소유자는 지료를 내지 않았으면 어떻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좀 어려워요. 자 여기서는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을이 됐든 병이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일단은 을한테도 뭐야 그 사람이 토지 사용 소유권 등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료 지급해달라라고 할 테고 그 전에 지료에 대한 결정이 없을 사이에 이미 사용했던 부분은 어떻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3번 질문요. 갑이 토지 소유자 갑이 정에게 토지를 양도했을 때 을은 정에게는 관습상 법정 지상권 주장할 수 없다. 3번 틀렸죠? 겁나 유치하죠. 겁나 유치하죠. 그러니까 2번 질문 되게 까다로워요. 이게 애매하게 처리를 했는데 3번은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답을 잘 맞추는 게 실력입니다. 뭐 저기 강사할 거 아닌 바에야 내용을 설명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다시 자 토지를 갑이 뭐 정에게 양도했다. 누구한테 양도했다. 그러면 자 기존에 법정지상권자 누구한테 당연히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질문 가볼까요? 자, 갑의 병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허용될 수 없다 해서 자 가볼까요? 갑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을이 법정지상권자이자 건물 소유자였습니다. 근데 이 건물 자체를 누구한테 넘겼다? 병한테 넘겼다. 그러면 이제 최소한 우리가 이제 소유물의 반환 청구라는 개념 자체가 뭐죠? 정당한 권원 없이 자신의 소유물을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한다. 이라는 개념이 소유물의 반환 청구. 그러면 나름의 병은 정당한 권원이 있죠. 돈 주고 샀거든요. 그래서 얘한테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5번 질문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해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등기 없이도 관습상 법정지상권 취득한다. 맞죠? 을 소유의 부동산을 병이 경매에서 취득했다면 원래 법정지상권은 이전해야지 취득하게 되는데 등기 없어도 다 취득할 수 있다. 그거 봐봐요. 웬만한 문제 다 푼다니까. 이게 내용이 중간에 한두 개씩 꼭 이제 막히는 게 있는데 그 줄줄 안 되더라도 답이 되는 이슈들은 거의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수업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 드리면 계속 버티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법정지상권이라는 개념. 그래서 이 파트를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여기 있잖아요. 자, 관습성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막 외우고 저당물의 경우에 따른 법정지상권을 외우고 그럼 머리가 다 터져버려가지고 제일 뒤에 실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 자체를 다 놓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기승전결해서 결파트에서 수험생이 여기서부터 분석하고 외운다는 거 알거든요. 그럼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뭘 갖고 낸다고요? 이렇게 법정지상권의 사용 수익에 관한 권능이라든가 양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되겠고요. 하나 더 남아있죠.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등기할 수 없는 권리가 몇 개가 있는데 물권법 파트에서 등기할 수 없는 권리가 2개 일단 지금 이제 있었죠. 하나가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것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유권의 한 내용이지 그냥 주변 토지를 나눠낼 수 있는 권리 법원의 판사가 확인 판결을 하게 되면 성립하게 되는 것이지 따로 등기할 수 없었고요. 또 하나가 분묘기지권이라는 것도 다 절대 등기할 수 없는 권리. 그래서 이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소유한 사람이 그 분묘의 기지 주변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 봉분, 자, 무덤의 소유자가 그 봉분이 있는 토지의 주변 토지까지 이용할 수 있는 물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분묘기지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 자, 분묘의 소유자가 분묘가 존재하고 있는 토지, 그리고 옆에 토지까지를 이용할 수 있는 물권을 뭐라고 한다?
분묘기지권이 특이하죠. 왜? 등기 없이 성립하는 케이스가 기본이고 등기할 수 없는 권리의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묘기지권은 의미상 바로 지상권 유사의 물권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가볼까요? 시효취득 하나만 계속 출제 이슈가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다가 자, 그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해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 기지권은 어떻다? 시효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해서 문제는 이 사람이 따로 등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남의 땅에다 산수 설치하고 20년 동안 계속해서 20년 이상 그 분묘의 주변 기지란 게 봉분 묘역을 얘기하거든요. 계속해서 점유하게 되면 어떻다? 분묘기지권이라는 걸 취득하게 된다. 그 얘기는 뭐라고요? 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을 한다는 얘기는 물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이 분묘기지권자한테 무덤 소유자한테 야, 내 땅에서 산소 치워라고 하는 거 이거 거절할 수 있는 건 물권이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다?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 작년 문제 나왔었나요?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어떻다? 시효 취득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거가 이제 주된 이슈, 출제 이슈가 되게 되는데, 자, 여러분 교재 보면 146페이지가 밑줄을 그어놨어요. 146페이지 가서, 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타인의 토지에다 분묘를 설치해서 그 분묘의 주변을 지배하여 온 사람은 분묘기지권 시효취득한다 해서 특례라고 해서 2002년 1월 13일 소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에 분묘가 설치됐을 때 이때 분묘기지권은 어떻다? 시효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분묘기지권 얘기가 사실은 공인중개사법 영역에서도 같이 출제가 되는 영역인데요. 포인트가 뭐라고요? 2002년 1월 13일 2001년이구나. 이게 이제 소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게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땅에다가 산소를 설치했을 때 최대 60년, 아니 극단적으로 봤을 때 61년까지만 이 묘역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원래 법은 60년까지만 되는데 1년 안에 그 분묘를 철거하고 유골 등을 수습해서 납골하도록 법이 돼 있어. 그럼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1월 13일 날 시행이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 내 땅에다 내 조상의 산소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60년만 어떻다? 산소를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돼 있는 건데 문제는 그거란 거죠. 지금 분묘기지권은 그 전부터 성립했던 물권 중에 하나인데 모순이 되잖아. 남의 땅에다 산소를 설치해서 자 20년이 지나게 되면은 자 그때부터 뭐라고요? 언제 기약이 없어? 그냥 언제까지고 산소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뭐라고 한다? 분묘기지권. 그렇게 분묘기지권이라는 개념이 2001년도 전에 이미 성립이 된 상태에서 자 법을 만들었다고요. 법을 만들어서 다 이때부터는 자기 땅에다 산소를 설치하게 되면 얼마? 60년. 그러면 남의 땅에 산소 설치하는 게 오히려 더 오래 보존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판례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는 거죠. 어떤 산소를요 1995년도에 설치했다. 그러면 이 아이는 2015년이 되게 되면 어떻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될 테고요. 만약에 이 산소가 2002년도에 설치가 됐다. 그랬을 때 2022년이 되더라도 다 분묘기지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문제 이걸 물어봤어요.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게 90년도에 설치가 된 사례를 예시하면서 분묘기지권 성립하냐 하지 않느냐 요쟁점을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이 시행되면서 더 이상 2001년 1월 13일 이후 이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 되는데 이날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분묘기지권 인정하지 않는다. 자, 하여튼 그러다 치고요.
자, 그럼 이제 앞에서 있었던 얘기들. 자, 우리가 물권이라는 거는요, 공시, 외부로 공시가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중에 좀 특이했던 권리가 점유권이라고 하는 거, 점유 그 자체가 어떻다? 공시 수단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어려운 게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 유치권, 점유 그 자체가 유치권의 공시 수단이 되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권리, 소유권이라든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권리들은 다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어떻다? 자,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물권의 공시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다. 자, 근데 분묘기지권은요, 등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등기할 수 없는 권리고요. 분묘 그 자체, 공분 그 자체가 다 공시수단이 되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산소가 평장이 되어 있다, 봉분이 없는 걸 얘기합니다. 암장이 되어 있다, 혹은 가묘다, 이러면 어떻다? 분묘기지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평장은 뭐냐면 봉분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암장은 시신은 안창되어 있지만 역시 봉분이 없어서 산소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뭐 알지? 그 다음에, 가묘도 한번 시험 지문에 구성됩니다. 가묘라는 게 뭐냐면, 시신이나 유골이 안장되어 있지 않고, 봉분 형태만 유지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소위 분묘기지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고요. 자, 별 내용 아닌데요.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건 물권입니다. 그래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라고 해서 그 분묘의 기지, 주변을 어떻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기지 사용권이라고 해서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도 어떻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딱 묘소, 봉분 있는 부분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제사 지내기 필요한 공간은 분묘기지권의 범주가 된다. 그 다음에 방해제거 청구권에서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토지에 대해서 혹시 토지 소유자가 장애물 등을 설치한다. 그러면 이 사람 분묘기지권 물권이기 때문에 이 사람 권리를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때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냥 던져주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존속기간, 이게 문제가 됐다니까. 이렇게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했을 때, 존속기간 약정하지 않았을 때, 이때는 분묘의 소봉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은 계속 존속한다. 그래서 영구적인 분묘기지권이라는 개념도 성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치료라고 하는 거,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했을 때, 이때 치료 무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무소불위의 권리처럼 볼 수 있는 게 분묘기지권. 어찌됐든 간에 현재 이제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타인의 분묘에다가 타인의 토지에다가 분묘를 설치한 사안에서는 어떻다? 더 이상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이요, 소멸이라고 하는, 요것도 한번 답이 됐었죠. 자, 우리가 앞에서 물권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왔던 얘기, 포기의 의사표시 외에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 어떻다? 바로, 자, 이게,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 지상권 같은 경우는 포기의 의사표시에 등기 있어야 되는데, 혹시 지상권이 저당권의 객체가 됐을 때는 설정 등기하자, 저당권자의 승낙, 동의가 있어야지 포기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 있었고요. 그래서 분묘기지권자가 그 권리의 포기의 의사를 표시했을 때, 이때 특이한 게 점유의 포기가 없다 할지라도 그대로 분묘기지권은 소멸하게 된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경우죠. 자,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이 사람의 승낙 없이 을이라는 사람이 산소를 설치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을 했다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을이라는 사람은 이 X 토지의 분묘, 그 주변까지 이용을 할 권리가 있다. 토지 소유자는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 근데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권자한테 전화해서 막 지랄지랄 하는 거야. 남의 땅에 산소 써놓고 20년 지났다고 낯짝 두껍게 분묘기지권까지 주장하고 넌 인간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분묘기지권자가 소주 한잔 먹고 열받아가지고 산소 털어가면 될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이렇게 쌍욕을 해버렸다고. 그 녹음이 된 거야.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술 깨니까 산소를 어디다 옮기기는. 그래서 새로운 주장을 하는 거죠. 우리가 물권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포기의 의사표시 외에 공시수단이 필요하다. 그럼 분묘기지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봉분을 전제로 성립했으니까 공시수단은 뭐가 되니까 봉분이 되니까 나는 이제 포기의 의사표시는 했지만은 아직 봉분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묘기지권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법원은 소송을 판별을 한다고요. 법원의 판사가 술 처먹고 오바했던 애잖아. 그래서 판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
분묘기지권 닥치고 그냥 포기의 의사표시만 하더라도 다 그대로 소멸하게 된다. 즉 점유의 포기까지 없어도 다 분묘기지권은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판시를 하게 됩니다. 좀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책에서는 안 맞거든. 원래 물권의 포기라는 것은 포기의 의사표시 외 등기라는 공시수단이 필요한 데 비해서 자 얘는 등기자 분묘 자체가 공시수단이니까 요거 제거해야 될 것 같은데 제거 없어도 다 분묘기지권 소멸하게 된다. 여러분 교재 147페이지 관련 기출 문제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26회에 나왔던 문제고요. 세사 주재자인 장남갑은 85년도 의뢰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원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해서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30년 지나버렸네요. 예, 그리고 2001년도 전에 성립한 분묘기지권입니다. 설치된 분묘입니다. 그럼 당연히 분묘기지권 성립하죠. 그래서 1번. 자, 지금 토지 소유자 을은 자, 분묘기지권자 갑에게 분묘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분묘기지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다 분묘를 소봉사하는 동안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2번 질문이요. 자, 지금 분묘기지권자 갑은 을에게 분묘기지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이건 시효 취득이 아니죠. 시효 취득이 아니죠.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이지 앞에서 점유 취득시효 이 얘기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틀렸고요. 3번 갑은 부친의 묘에 모친의 시세를 단분 형태로 합장할 권능이 있다. 요거 틀렸고요.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그 산수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죠. 할아버지 한 3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 자 그분하고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인생의 봄날이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개판을 쳤어도 막상 사람이 죽으면 좀 이제 짠한 것도 있고 등등등. 그래서 가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그리워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 자녀분들이. 사실 할머니는 그때부터 인생이 핀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게 인생의 꽃길이 열린 거야. 그래서 옛날 생각하면 쓱 웃을 수 있는 게 치떨렸거든. 그런데 이제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분들이 합장을 하려고 그래. 할머니가 결사 반대하십니다. 그 인간은 어떻게 해서 벗어났는데 죽어서까지. 그래서 우리가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지 거기다 합장을 하거나 이런 것은 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유는 할머니가 반대해서 그래요. 4번 질문. 갑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 소멸하게 된다. 이게 출제 포인트. 자, 이게 특이한 거라고.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분묘 자체가 공시수단이 된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이때 자, 그 포기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다 분묘기지권은 다시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 소멸하게 된다. 그 외에 갑은 을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틀렸죠? 자, 이렇게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했을 때는 지료 지급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특수한 형태 지상권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